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고, 7시간 동안 사상,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서류를 검토했다. 이런 화제를 뿌렸는데, 이르면 오늘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법불악위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저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제가 결정된 상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네. 일단 피의자 신문젓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의미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마무리됐으면 일단 사안 전체에 대해서 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전에 이미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법불악위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께서 그런데 아마 저 내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영장 청구의 시점이 언제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시기에 관한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타임을 또 놓치게 되면 검찰이 좌고우면을 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온갖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관계가 그런 말을 했었죠. 뜨거운 물을 오래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 가면 식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취지를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한 시기는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아침 모습 보셨는데 김순환 검찰총장의 발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였습니다. 그 검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법과 원칙. 근데 당연한 말이면서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법과 원칙이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 고려될 만한 다른 요소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정무적 판단 아니죠. 정무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으로 봐서는 구속감인데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불구속 수사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전국 안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 입에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논센스겠죠. 넌센스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불가피한 거다. 검찰로서는 설령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이 그럼 그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을 때 그 후폭풍을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검찰은. 지금 말씀대로 공을 법원으로 넘길 거다. 그러니까 영장은 사전영장이든 청구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 전국과도 맞물려서 여러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법과 원칙은 김순환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멘트이고 비공식적으로 법정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3주간 시간을 끌림에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들이 검찰의 책임론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신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책임을 면치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4월 15일, 16일이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그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구속되는 기간이 기소까지 20일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역순하게 되면 4월 15일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3월 25일이 바로 20일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늦어도 3월 25일 전에는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영장 그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검찰의 상황인데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은 말씀드린 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치검찰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오명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영장은 청구할 것인 거 보고 그 공은 법원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여론조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72.3%에 달했고요. 반대는 25.1%에 불과했습니다. 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전국에 19세 이상 성인 513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지역적으로 보면 TK,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는 60대 이상, 뭐 또 이념적인 보수층에서는 이제 반대 여론이 높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70%가 상회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법 앞에 만인 평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나, 그간의 그 해왔던 언행으로 보면은 3차에 걸친 네. 그 대국민 담화도 결국 상당 부분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제 엊그저께 그 검찰 조사 그 올해 받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그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않고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저건 단순히 이제 보수 진보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서 법 앞에 만인 평등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화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대변인 격으로 있는데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얘기를 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저 전체적인 말을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 악의적인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인 과장이 물러가고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손범규 변호사가 직접 보내긴 했지만 이게 문구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뒤에 뭐 검찰 가족, 검찰에게는 경의를 표한다. 이것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문자 어떤 전체의 취지랄지 손범규 변호사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저녁 11시 뭐 넘어서까지 했었고 뭐 또 검토하는데 한 7시간 걸렸었는데 그 조사 자체가 아주 추궁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물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답하는 걸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해주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증거를 대면서 추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인한 걸 추궁하면 추궁받은 입장은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 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검찰은 1회로 조사로 끝나고 그날 조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얘기를 받아주고 더 깊게 추궁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다 조사를 해준다. 그런 제가 볼 때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전과 인용 후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단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는 불소치 특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해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검찰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검찰 탄핵 인용 전만 해도 뭐 검찰이 엮었다, 사상 누각이다 그런 말에서 굉장히 자극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나가면서 영장 청구의 어떤 명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 교수님. 검찰 관계자들에게 이 반응을 기자들이 물었더니 불쾌한 반응이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앵커가 소개하기로는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얘기지만 손 변호사의 개인적인 언급 같다. 이것은 이제 좀 상당히 좀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건 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취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런 말 한마디에 뭐 예를 들어서 구속할 게 불구속으로 바뀐다면은 저 뭐 립서비스 누군들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정도 뭐 얘기는 이제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식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이 그 장시간 조사받고 나와서요. 이 조사받은 당사자는 내가 그 전에 의심받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는 많은 것들이 진실이 규명됐다. 오늘 조사는 내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다. 뭐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주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도 듣고 하니까
또 언론에 뭐 검찰 관계자가 직접 출연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취재 기자라든가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전원이죠, 전원. 이게 항상 뭐 이렇게 전원이 되다 보면 가끔 부풀려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정도의 어떤 온도를 느끼고 가서 막상 해보니까 언론에서 제기되던 그런 자극적이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더라.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검찰에서는 그렇게 언론 보도 수준의 그거를 갖고 조사하려는 게 애시당초 아닌데 네.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면 약간의 착시 현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도 그 자택 메시지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대통령 측 그 변호인의 그 자택 메시지라는 게 이제 예. 손봉기 변호사가 하루 전날 예, 뭐 대통령 입장 발표하겠다 해놓고 예, 그거 말고 그 민경욱 그 의원이 최초에 예,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달했던 진실의 시간이 가면 예,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는 그리고 많은 언론에게는 헌재 선고를 불복하는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혀서 많은 비판 여론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찰이 고생이 많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근데 듣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 예우해서 교통신호기도 잡아주고 그 검찰 수뇌부의 방으로 대통령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직접 조사실까지 내려가서 차 대접도 하고 특히나 영상 녹화 녹음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녹음 녹화를 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 측에 유리한 그 특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이거 뭐 둘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원칙과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 취지를 얘기했더라도 손 변호사가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이제 이르면 오늘 안에라도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거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로 넘어가니까 시간적으로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리를 적용할 건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죄목을 적용할 건가? 그 중에서도 뇌물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 뇌물죄가 적용이 실제로 된다면 이 전제고 재판도 해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관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뇌물죄 부분은요. 이제 특가법, 그러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 이제 검찰 대법원에 의해서 양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뇌물만 있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경합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저건 단지 뇌물만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서 뇌물죄 하나 가지고만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은 10년 이상인데 반절을 감경하면 5년까지 그러니까 최저한 할 수 있는 게 5년이에요. 또 최고 많이 선고될 수 있는 형은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직권남용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있을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합법 가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 때는 경합법 가중 그런 게 있던 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다 인정되는 전제로 한다고 하면 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경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가중이나 감경 사유. 예. 네, 박 전 대통령 측도 어쨌든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6시쯤 일어나서 오늘도 이 정송주 자매가 아침 7시 반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머리를 하고 변호인단을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받고 어제 새벽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치고 하니까 그때는 좀 휴식을 취했고요. 휴식을 취하고 그 변호인단의 방문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영장 청구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늦어도 죄송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마지막에 거기까지 갔다가 그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다시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가 1차전이었다면 영장 실질 심사가 2차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대비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첩첩산중이죠. 이것도 검찰 조사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슬슬 또 이게 가동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연말 12월을 기준으로 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이 오늘 발표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그 재산에 대한 얘기가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산 2013년부터 보시면요. 25억 5,8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저 때가 취임하던 해니까요. 네, 2014년 28억이 됐고요. 2015년에 31억이 됐고요. 2016년에는 35억이 됐습니다. 네. 매년 2, 3억씩 증가를 했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하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자서전 등이라든가 저서 판매에 따른 인세로 인해서 수익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는 그 현재 2억 1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삼성동 사저가 한 1억 전년 대비 한 1억 8천 올랐고 네. 그리고 예금 수입이 이것저것 해서 전년 대비 한 3천 몇백만 원 더 추가됐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월급 전액을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재산상의 증감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재임 시에도 재산은 좀 저축을 하고 뭐 청년 펀드에 직접 또 내기도 하고 어떻게 재산은 꾸준히 부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대목이 조금 이제 고개가 국민 정서상. 그다음에 이제 공식 재산 등록할 때는 35억이고 삼성동 그 자택이 공시지가라는 게 실매매가가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거의 예. 2배 이상 나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액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남동생 박지만 씨가 참 이 누나를 좀 돕고 싶다. 그런데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최근에 소개돼서 화제가 됐는데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향희 씨를 최순실 씨가 상당히 공격했다, 비난했다 이런 얘기가 새삼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12년 대선 때 이 정호성 비서관이 녹취를 한 것을 파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립서비스 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서향희 변호사의 것이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측근 비리 방지 제도를 보여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재산을 공개하면 어떠냐. 유경수 여사 쪽은 친인척이 또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실체 중에 정말로 저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방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게 의도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직언을 해줄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박지만 씨하고 박근혁 씨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저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지만 씨도 마찬가지고 박근혁 씨도 최순실 존재에서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서향희 씨하고 박지만 씨 부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또 있었고 거기서 난 조카에 대해서도 굉장한 애정을 보였잖아요. 뭐 아들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 본인이 어떤 측근에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어떤 비선으로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굉장히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제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서영희 씨 같은 데 변호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인 활동하면서 어떤 기업의 자문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최순실 씨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족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을 좀 떼어놓고 본인이 어떤 의사에 의해서 국정을 갖다가 좌우하려는 것이 의도였다고 보고 또 그것이 통해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난 국정농단을 하면서도 서향희 변호사 것이 다 나올 거다.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참 웃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게 뭐랄까 파워게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상시 구경하기 힘든 장면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내부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박근혜 후보랑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 하고 이렇게 경합을 할 때 말이에요. 이 김문수 당시 후보가 만사 올통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옳게로 통한다.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무슨 또 만사 효통 이런 그때는 이제 있었듯이 신영희 이상득 전 의원 이게 이제 서향희 변호사가 워낙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옳게가 다 통한다. 만사 올통이란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은
그 박지원 대표가 만들어낸 만만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 중에 하나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네. 잘못 짚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순실을 짚었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만만회라든가 무슨 만사올통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혼나간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최순실이 이거를 오히려 자기 내부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네. 오히려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저 반대편에 있는 경쟁자가 제기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가지고 서양희 씨를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영향력을 그 깎아내고 본인이 더 확고하게 하려는 쪽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